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계 독일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너와 나라는 책에서 인간은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이 기쁨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개 말씀이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강의 순서에는 항상 교수 소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행정사와 관련된 소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기타 구체적인 제 사역 내용은 제가 행정사 1회 때 자격을 받고 또 행정 심판 소망이라는 행정사 사무소를 법원 앞에 교대 여기죠. 차리고 지금까지 한 2013년도 1회 받았으니까 2014년도부터 행정사무를 했으니까 한 10여 년간 실무 경험도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관동대 법정대학 교수 또 사이버대 정보화시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또 총장 끝내고 나자마자 이 행정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회 1기로 자격증을 받고 제가 공직에 이제 사무관, 서기관 경력으로 한 15년 했기 때문에 자격을 받고 또 이제 그 행정사 그 자격증을 2013년도 12월 달에 받았죠. 1회 1기로. 그래서 2014년도 바로 1월 초기에 1기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1기로 이제 행정사 교육을 받고 바로 개업을 했죠. 그래서 그때 3월 달에 바로 개업을 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한 10여 년 이상 행정사 실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러한 그 행정사 실무 해온 경험과 그동안 또 법률 행정 전공했던 학부에서는 법학을 했고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는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두기 때문에 석사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 석사를 했고 또 단국대 대학원에 와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경험과 또 그동안의 실무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행정 법령 제도 이해에 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행정사 정의, 목표, 비전, 성공, 비결, 또 국가 주요 법령, 행정기본법, 행정사 제도, 행정사 법령 자세, 행정사 국민 상담 컨설팅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제 그 도표에도 보시듯이 성공 덕목 4요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버드대 유명한 교수들이 이제 연구 결과 만들어 놓은 성공 덕목 4요소입니다. 지능, 지식, 기술, 자세가 있는데 이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지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 할 때는 뭔가 자기의 유익을 있으면 가까이 하고 유익이 없을 때는 멀리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에 있어서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익이 없어도 자기가 남에게 베풀고 사랑을 주고 나누는 바로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다.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옷이 없는 자에게 정말 옷을 벗어서라도 줄 수 있는 마음, 집이 없는 자에게
집이라도 마련해주고, 거처가 없는 자에게 거처를 제공해주는, 또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자세, 그러한 인간관계, 사랑의 정신이 필요하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논어에 보면은 허지자 부려 낙지자라는 말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보다도 즐거워하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행정사가 좋아해서 자격을 따셨다면 즐거워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더 붙여서 낙지자 부려 감지자,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것이 더 낫다. 모든 일이 감사로 하니까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또 잘 풀려요, 일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로 어떤 고난과 역경에 당해도 그런 마음을 할 때 반드시 일도 잘 이루어지고 성공한다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아픔도 있고, 또 몸이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어두운 터널길도 있고, 바로 낭떠러지도 있고, 끝이 없는 광야길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쁨과 감사로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땅끝마을 포르투갈에 제가 사이버대 총장할 때 세계 우리 교수들하고 또 교직원들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정말 낭떠러지더라고요. 대서양의 그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아주 센 파도가 바로 그 낭떠러지, 절벽으로 밀려오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길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땅끝마을 같은 인생길, 거기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앞길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이상 꿈 열정을 잃으면 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춘 시의 첫 연을 보면은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미꽃, 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이렇게 열정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열정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도 해요. 청춘으로 돌아간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행정사 하신 분들은 시험 출신도 계시고, 또 고위공직, 또 뭐 중하위공직, 공무원 출신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은퇴하고 나와서 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고, 물론 시험 출신들은 연세가 좀 낮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해서 서로 협력해서 꿈과 열정을 갖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석사학위 받을 때 첫 시간에 교수가 와서 행정에 대해서 강의를 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개념을 Public Administration. 바로 이 행정이란 뭐냐? Public은 공공성, 공익성을 의미하죠. Administration, 바로 행정입니다. 애들은 접두어지만 바로 미니스터, 여기에서 유래했다. 미니스트리라는 게 뭡니까? 목자,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국민 앞에 섬기고 봉사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국민 앞에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섬기고 봉사하는 자, 사랑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도 이제 배워서 남주자 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베풀며 살자. 어렸을 때 제가 부모들이 항상 배워서 남주나 공부하라 하고 이렇게 계속 다그치는 그런 부모님들의 충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배워서 남주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본의 총무성 초청으로 일본 총무성과 행정사 회를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게 생제사회를 연구해서 이제 국회에 와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일본은 가해 법률가, 거리 가짜죠. 거리의 법률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해 법률가. 그래서 내가 왜 하필이면 가해 법률가라고 그러느냐. 거리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멋지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서민적이면서도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정말 그런 것을 국민 위해 봉사한다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국민 권익을 위한 최고의 행정법률가로 봉사한다고 일본에서는 아주 행정사가 자격사 중에도 굉장히 각광을 받는 자격사다.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국가 전문자로서 우리 행정사가 이렇게 이제 국가로부터 2024년 7월 1일 정식으로 또 이렇게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1조 목적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국민의 편익 도모 및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직책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AI 시대 디지털 행정 발전 위한 즉 창조적 변동 여건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행정 발전은 물론 행정기본법에 나오는 적극 행정 통한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AI의 이런 그 질문 답변을 통해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또 행정안전부 디지털 행정에 관한 면도 있는데 이런 면은 제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자격증제도는 국가 자격증과 이제 민간 자격증이 있죠. 국가 자격증으로는 전문 자격사로서 이제 행정사, 변호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등 개별 자격법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라서는 건축사 등이 있죠. 이런 국가 전문 자격사들은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민간 자격은 국가 이외자가 관리 운영하는 자격입니다. 예를 들면 심리상담사, 독서 지도사, 개인정보 보호관리사. 요새 개인정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는 행사들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전문자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잘못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개인정보 보호법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도 민간 자격이지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행정사 분류를 보면은 외국어 번역 행정사, 일반 행정사, 회사 행정사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법상. 외국어 일반 행정사는 이제 행정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행정사가 물론 뭐 제일 숫자가 많죠. 그래서 이런 행정사를 얘기합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리 또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행정기관은 정부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일반 행정 업무에 관한 국민의 행정적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사를 해야 됩니다.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요즘에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어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그 번역 업무 이런 것도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 번역 행정사, 해사 행정사 우리가 또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해운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에 관련해서 행정사법 2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친환경정책이라든가 수상 레저, 또 이제 섬개발, 해상사고와 사실조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해사 행정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세 가지 행정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요. 행정사는 이제 벌써 43만 43만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43만인데 금년 말 되면 또 이제 좀 더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행정사가 지금 2012년도는 9,300명이었는데 2013년도 이제 행정사법 개정 이후 1회부터 이제 이렇게 몇만 명씩 1년에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죠. 2022년에는 9,172명, 2013년에는 13,197명
이렇게 합기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 행정사법 얘기하면서 제가 거리의 법률가다, 가의 법률가다 얘기했습니다. 일본 행정사법도 제가 잠깐 살펴보면은 제1조에 행정사 제도를 정하고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절차의 원활한 실시에 기하고 아울러 행정의 편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행정사는 가해 법률가로 전문적 직업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행정사 법인제도, 또 현재 제가 방문했을 때 45,205명이 개업행정사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아직 여기에 미치려면 멀었습니다. 우리 한 몇천 명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행정사협회에 꼭 등록을 해야 업무를 수행하도록 도도 부현에 행정사 서사회가 설립되어 있고 조사협회도 두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업무 영역은 유사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대리권에 있어서 일본은 사전 절차 시 불이익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후 행정 절차에도 행정사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한 특정 행정사에 한해서 사후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행정사의 윤리강령은 행정서사의 사명, 명예, 국민 신뢰, 국민 권리보호, 의무 성실 이해, 또 행정서사의 법령 회칙 준수, 업무 정통, 공정, 성실, 직무 수행, 인격 연마, 양식 도약, 교양 도약, 또 행정서사 상호간 융화 신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정사 간의 상호간의 신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행정사 윤리 강령도 지금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일본어로 된 거를 제가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일본어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 한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금방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어를 잘 모르더라도 한문만 잘 알아도 일본어 행사법은 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 업무 수행 시 주요 기본 법률이 있습니다. 첫째, 법률 연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국회 법률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 개정된 법률이 뭐가 있느냐. 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도 새로운 법들이 뭐 있느냐. 이런 것도 알아봐야 합니다. 또 법제처에서는 법령 해석을 하기 때문에 법령의 어려운 문제는 해석도 각 지방자치단체나 각 공공기관에서는 요청해서 해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대법원 국민서비스 종합법률정보, 대법원에서는 이제 또 판례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행정에 관한, 또 행정사건에 관한 판례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의 행정사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업무 수행의 기본 바탕이 되는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행정기본법 등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판례, 행정심판, 재결, 인용사례 등 연구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 해석, 판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 세부 업무 지침, 양식 또 이렇게 이런 법령에 관한 모든 문제를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국가 법령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5천여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행정에 관한 법이 4,600여 가지입니다. 그리고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을 총칙적 개념으로 만든 것이 행정기본법입니다. 이것은 2021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돼서 9월 24일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법원칙,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의 총칙적 개념으로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본법도 행정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알아야 될 법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도 이제 구체적으로 헌법부터 민법, 형법, 각종 법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 법인 동시에 최고법 규지 헌법이 위반되면 안 됩니다. 어떤 법도.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입니다. 기본 조직은 뭡니까? 입법, 행정, 사법부가 있잖아요.
그 이외에도 지방자치적 많이 있습니다. 작용,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입법작용, 사법작용, 행정작용이 있잖아요. 이런 법들을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헌법 총강에는 민주평화통일, 국민 행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국민 행복 추구에 헌법적 개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 개념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됩니다. 헌법 제1조, 4조, 5조, 10조의 행정사는 국민 편익, 행복, 이거 행정사법 제1조에도 목적이 규정이 되어 있죠. 또 37조, 헌법 37조 2항에는 법정주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치주의죠, 말하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자유가 경시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법률 문화상 수상자인 한 교수는 헌법은 중요한 부분이 인권이고 행정법은 자연의 인권과 개인의 존엄을 규율하는 법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기본 패러다임 바꿀 필요성을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와 정부 조직법도 알아야 되고 지방자치조직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는 조직을 알아야 되니까, 헌법상 보장된 여러 가지 조직 문제도 알아야 되고 작용 문제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은 금방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행정사 시험 과목에도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민법, 절차론, 사무관리론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행정사 실무법으로 행정심판, 사례,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행사법도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 행사 업무도 잘 수행할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업무를 수행해 보니까 또 형법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행정심판을 작년 올해 하면서 인용재개를 받은 바 있어요. 헌법 모든 걸 다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 행정기본법에 또 국민의 권익 추구해야 된다는 조항 전부 해서 다 제가 심판서를 썼습니다. 근데 심판서를 써서 냈는데 이제 업무정지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은 형사벌까지 돼서 경찰로까지 고발이 돼요. 그러면 그런 형사벌을 또 잘 우리 행정사가 잘 안내를 하려면 바로 이거는 형법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형법에 대한 기본 문제는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벌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행정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소송 수행도 담당하면서 소장도 내보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소송도 수행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소송 수행은 변호사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최소한 기본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안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민법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입니다. 일반 사법이라고 하죠.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법은 뭡니까? 민사소송법이죠. 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민법은 실체법. 행정기본법 6조에는 기강계산시 민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는 민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행정사는 민법, 총칙, 계약 부분을 알아야 행정사 업무를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민법, 총칙, 법률 행위를 알아야 행정행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는 뭡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행위의 종류에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여러분 권력적 단독행위잖아요. 행정기본법의 기간에 관해서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민법에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단독행위 행위자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우리 행정사 할 수 있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것은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바로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 또 법인 설립을 어떻게 해야 되고 총회를 열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합동행위도 있습니다만 합동행위는 공동 목적을 위하여 평행적, 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법인의 설립행위. 이것은 행정관청이 허가를 얻어야 설립한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은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한다. 그런데 여러분 상법도 또 알아야 되더라고요. 상법상 영리법인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회사나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는 누가 합니까? 법무사나 법조인들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은 우리가 이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지는데 계약서 같은 것도 이제 우리 행정사들이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그 계약서를 함부로 또 아무거나 써도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계약서 그냥 하나 그냥 작성해 주는 모르지만 중개 행위를 하면 또 중개사법 위반이 돼요. 그렇죠? 중개 행위란 뭡니까? 어떤 물건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가치도 보여주고 가격도 조정하고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전문 자격사들은 남의 어떤 그 법 영역도 침해서는 안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행정기본법 있죠.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의 원칙과 기준의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 법규를 총괄하는 법제처에서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 시행되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헌법적 가치 구현을 하고 실질적 법치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행정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기본법은 40개조 부칙 7조로 규정이 됐는데 2021년도 9월 24일 시행이 됐습니다. 국가법령 5,000개 중 4,600개가 행정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죠. 행정기본법 제정, 공포 시행, 행정에 관한 일반법 행정사안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법입니다. 행정기본법의 1장 총칙은 행정기본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 공통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 이하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적용할 때는 제1장을 준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번 행정의 원칙과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 하는 목표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입니다. 행정의 기본법의 목적이. 근데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이 사실 국민 권익 보호로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행정절차법이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이나 모든 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국민 권익 보호에 우리는 우선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 해야 될 일입니다.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29조, 38조부터 40조까지는 공포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23조부터 26조까지, 30조부터 34조까지, 36조, 37조는 공포 2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 규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정기본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와 행정기본법의 원칙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칙이 뭐냐? 자, 행정에 관한 고유한 공법으로 이제 행정주체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공법이 바로 행정법이죠. 그런데 행정법 중에서도 행정기본법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의 총칙적 개념이라고 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원칙을 바로 알아야 또 우리가 행정심판서 하나 쓸 때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이죠. 절대로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합치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헌법 37조, 107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무효다. 평등의 원칙, 행정처는 합리적 이유로 남녀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차별금지법,
그렇죠?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 자기구 소유 원칙. 행정청은 동일 사항에 동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어떤 조건으로 법인 설립 인허가를 설치했는데 어떤 사람이 해주고 어떤 사람이 안 해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어떤 내용으로 똑같은 뭘 한다면 같이 다 해줘야 됩니다. 비례의 원칙, 공익과 사익 비례 적절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공익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토지를 수용할 때 공익만 강조하면서 토지 수용비를 조금 줘도 안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에 관한 비용도 적절히 줘야 됩니다. 성실 의무, 권한남용 금지. 이건 윤리에서 나옵니다만 항상 성실 의무, 권한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자들도 절대로 권한을 남용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 의무를 수행할 때 성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 이게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서로 믿고 서로 상대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행정장기와 관련 없는 어떤 의무 부과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건축 허가 시에 다른 토지 기부 체납을 조건에서 어떤 건축을 해준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행위는 행정법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권력 발동 행위로서의 단독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행위의 특수성은 법에 적합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또 실현, 내용 실현이 담보돼야 되고 확정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이제 불가쟁력, 불가변력이라고 있죠. 또 이제 다툴 수 없는 거, 또 변경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행정심판을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불가변력입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기간이 넘어가면 행정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구제제도의 특수성을 보더라도 행정쟁송이라는 게 있죠. 행정구제는 행정쟁송에는 법원이 담당하는 행정소송이 있고 또 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행정심판이 있죠. 또 손해전보제도, 또 손실보상제도가 있습니다. 헌법 23조에. 그런데 손해배상은 어떻습니까?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에서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손실보상은 적법행위에 대한 보상이죠. 적법으로 토지를 수용한다든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토지보상 업무가 많잖아요. 토지를 수용한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및 명령, 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 이런 규칙도 다 알아야 되죠. 또 이런 위임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 예규, 고시 등 이런 행정규칙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행정규칙은 헌법에 규정한 바는 없으나 행정조직 내부에서 하부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정의 조직이나 활동을 자세히 규율하는 명령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이제 지방자치규칙이 있죠. 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관한 이런 문제도 잘 알아야 된다. 지방조직. 그러니까 행정사 기본법상 행정청의 책무,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에서 볼 때 근원적인 행정주체는 국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주체로서 행정을 담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복무를 국민이 위임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행정주체가 되는 겁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3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적극적 행정의 추진을 제4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창조적 변동 여건으로서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도 공직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공직자들이 이제 현재 있는 법 준수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적극 행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무사 안일하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을 위해서는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다른 법률과 관계돼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이 법 적용 기본법 이 일반법으로서 이제 행정기본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 행정에 관한 기관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이제 제1조의 이 법은 공판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제재처분의 이제 제척기간 행정처분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처분 인허가 정지 취소 철회 등 말소 영업소 폐쇄와 영지를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 조에서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그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5년이 지나면 이 제재처분도 할 수 없다. 제척기간이 5년입니다. 제재처분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야 되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제 거짓이나 불량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라든가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이 조사, 출입, 검사를 깊이 방해,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는 이런 적용을 받지 않는다. 5년이 지났어도 이거는 어떤 그 제재처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재처분을 할 수가 있다.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 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법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규정을 보면서 또 항상 행정사로서 일을 할 때 잘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행정처분의 인허가, 공법상 개항, 과징금, 행정강제, 이의신청, 재심사 이건 행정작용인데요. 아까 이제 그 헌법에서도 권력 조직과 작용에 관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본법에도 이렇게 행정작용에 관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행위죠. 말하자면은 처분할 때 예를 들면 14조에서 23조까지는 행정처분, 공권력 행사 거부, 이에 준한 행정작용 적용 기준은 불서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원래 이제 행정 적용 기준은 불서급의 원칙 이게 적용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재 처분이 국민에 유리한 경우는 새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됐을 때 그 새 법이 과거의 법보다도 유리할 때는 새 법을 적용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과태료 500만 원인데 과거의 법은 새 법에서는 2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건 소급 적용된다. 그렇죠? 새 법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하여튼 국민의 유리한 방법, 국민 권익 중심으로 모든 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CTV 과속 단속, 경찰이 아닌 자가 자동 처분, 또 당사자의 혐의를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또 특별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뭡니까?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제고에 부합하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 주체간, 국가와 공공단체가 도로 관리 합의를 한 바도 있죠.
그 다음에 행정주체와 사인 간 협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 수탁기관과 합의한 계약이죠. 이런 것도 역시 행정주체와 사무위탁기관이 공법상 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제 부관에는 행정기본법 부관에 보면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 부담, 차례권 유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재건축 승인, 도로 점용, 인허가 의제. 그러니까 재건축을 승인했을 때는 도로 점용 인허가까지 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 인허가 되면은 그 앞에 도로를 놓는데 그 도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법을 해석할 때 이런 걸 잘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허가의 의제 기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서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해야 됩니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의 인허가 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24조 3항에 보면은 사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허가 의제의 주된 인허가에 해당 법률에 관련된 인허가에 한정된다고 규정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허가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주된 인허가 있은 후에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 25조 및 또 이 조항의 1항을 준용한다.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행정작용에서 이제 두 번째 그 행정상 강제, 과징금, 행정 강제 이행, 이의신청, 재심사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행정 강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상 강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대집행, 그렇죠? 불법 건축물 미철거 시 행정기관이 대신해서 철거하는 경우죠. 이행 강제금, 어떤 의무 불이행 시 금전 납부를 하지 않을 때 직접 강제 징수하는 경우죠. 즉시 강제 도로 폐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관이 즉시 문제 있을 땐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또 알고 해야 된다.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이 있을 때 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신청이 30일입니다. 처분 받은 날로부터. 행정심판하고는 다르죠? 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함께 해도 되고 또 임의적으로 선택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먼저 해도 되고 또 행정심판을 바로 해도 되고 행정소송을 바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은 어떻습니까?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의신청은 30일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간을 알고 해야 된다. 또 이제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은 새 제재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령 등 위반 행위가 5년이 지나면 또 제재 처분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이제 그때는 어떤 제재 처분도 할 수 없죠. 그러나 1년 지났을 때는 다시 제재 처분을 갈 수가 있다. 그렇죠?
재심사는 위조, 변조, 거짓말, 거짓 진술 시에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떤 겁니까?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업정지가 한 6개월 이상도 형사상 벌금형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률에 신고로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행정청이 수리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금 말씀드렸죠. 이제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분의 재심사 문제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의 입법활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거나 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됩니다.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책임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돼서는 안 됩니다. 법령 해석은 누구든지 법령 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범규를 소관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한번 법인 설립을 하다가 이게 한번 요청한 경우가 있어요. 서울시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이제 어떤 서울시에다가 법인 설립 인허가를 내는데 중앙관청으로 해야 된다, 지방관서로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 해석을 요청했더니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구했어요. 법제처에서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에서 한 군데서만 어떤 법인 행위, 법인의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는 바로 서울시청에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어떤 지부나 지회가 있거나 또 이제 세 개 이상 지방에 지회 지부가 있을 때는 중앙관청이 해야 된다. 법제처에 그런 해석이 나온 공문도 서울시에서 보여주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그런 요청을 한 경우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법인 설립할 때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의 기대 효과, 법행정의 완성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 행정의 구현을 할 수 있었다. 그렇죠? 적극 행정의 구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 혁신을 촉진한다. 국민 편익 중심, 규제 원칙,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정법 체계의 효율화했다. 유사 공통적 제도 체계와 또 행정법의 통일성,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디지털 행정,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문제도 지금 앞으로도 이제 그건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와 행정쟁송 문제는 이제 행정심판에 따라서 별도로 이제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쟁송에는 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죠. 또 아마 행정사들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변호사, 판검사, 법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 관계된 행정심판은 행정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심판 전치주의, 반드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쳐야 되고 거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서 필요적 특별법상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예를 들면 노동위원회 결정이라든가 세법상의 처분이라든가 음주운전 등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공무원 징계 문제라든가 여러분들 참고로 이건 아시고 또 하는 게 좋겠다. 대리권 문제도 이제 아까 일본행정사법 할 때 대리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행정심판 대행과 대리 문제에 대해서 이건 대리도 할 수 있는 또 이제 사전 대리, 사후 대리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법령 정립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소송이었는데요. 행정소송하고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취소심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취소심판에 대해서 알면 되고, 또 이제 심판 기간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구인 전격, 행정심판의 그 당사자를 의미하는 거죠. 당사자 적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취소심판의 경우에 어떤 정지 취소를 받았던가 법률상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죠. 당해 행정청이 돼야죠. 처분한 행정청. 그런데 행정심판 당해 행정청에 바로 직급 상급 관청, 예를 들면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을 때는 서울시청에 시행정심판이 해야 된다.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실무 사례, 이것도 제가 실질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어떤 영업정지, 업무정지 처분이 나왔을 때 바로 이제 행정심판을 제가 맡아서 실제 해본 내용입니다. 이제 행정심판 서를 써가지고 넣을 때는, 예를 들면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때는 집행정지 청구까지 함께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을 하다 보면 한 5개월 걸려요. 4, 5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6개월 업무정지 처분하는데 심판이 끝나면 벌써 그게 끝나잖아요. 업무정지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업무정지 처분을 해놓고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그 해놓으면은 바로 이제 그 시군구청에 처분을 바란 기관에 이제 또 보내요. 행정심판을 서류 제출하면은. 그러면 심판 그 처분 청에서 송산 받을 날로부터 이제 10일 이내에 또 보충 서면 이런 것들을 이제 써옵니다. 답변서를 써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하면 다시 또 거기에 보충 서면도 내고 뭐 이런 절차를 몇 번 거쳐야 됩니다. 두세 번 거쳐야 돼요. 복잡할수록 많이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형사 고발이 될 때는 경찰, 검찰에까지 본인이 진술하도록 잘 얘기를 해서 이제 잘 진술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안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보충 서면을 통지를 받으면은 바로 또 이제 하는데, 이 기간을 몇 번 거치다 보면 한 4, 5개월 걸려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해가지고 이제 인용 재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업무정지 처분 바로 취소한다. 행정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그러면 이제 인용 재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재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행정제도의 발전, 이제 우리 행정사 제도를 잠깐 변화를 보면은 이제 그 1906년 경시청령 52호로 대섭 규정에 따라서 이 시초가 됐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법은 개정 공포로부터 주로 봐야 된다. 그래서 1961년 또 75년 12월 30일 행정사법 재차 다시 개정이 됐고, 1995년 행정서사법을 현행 행정사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23일 행정사법 개정이 됐고, 2011년 10월 대한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협회로 그때 변경해서 저희들이 이제 법인 인가를 내가지고 대한행정사협회를 운영해온 바 있습니다. 2013년도 1월 1일 행정사법 시행으로 제1회 자격심이 실시됐죠. 그래서 이제 8개 협회가 그것도 통합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10일 대한행정사법 개정으로, 현행 행정사법 개정으로 대한행정사협회로 8개 협회가 통합이 돼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설립돼서 그 이후로는 이제 법정법인으로 됐고, 물론 그 전에도 법정법인이었지만 또 설립 허가, 또 어떤 그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법인 설립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종전의 법은 이제 합동사무소만 할 수가 있었는데, 합동사무소 이제 뒤에 법인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법 주요 개정 내용은 뭐 법인도 설립하게 됐다, 또 3명 이상 행정사로 구성된 법인, 또 회원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또 퇴직 전 1년 이내 근무한 행정기관 수임은 불가하다, 행정사 교육을 강화해서 연수 교육을 2년마다 16시간씩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사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회사, 번역 행정사.
또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위원회 이렇게 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된 다음에 시행령이 다 나오게 됐습니다. 행정사 준수사항 이게 이제 아까도 말한 1년 이내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정사법 내용은 1조의 목적이 제가 이제 이 목적은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업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행정 그렇죠? 행정기관에 지난 민원서, 진정, 건의, 질의, 이의신청, 내용 증명서 뭐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증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또 이제 업무에 관련된 번역 행정사가 할 수 있는 거, 또 회사 행사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신청 대리 할 수 있고, 행정관계 법령 해석에 대한 상담, 자문, 컨설팅 업무도 할 수 있고, 또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또 확인 행정 이런 것들을 행정사가 할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조사 업무도 사실은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행사 업무를 할 때 제가 이제 이런 주요 업무는 출입국 업무, 행정심판, 대리권, 사실조사, 교통사고, 구제, 손실 보상하는데 사실은 이런 업무도 제가 실제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국가유공자 업무 하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알아야 되고, 보훈보상 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 영업정지 취소구제, 각 그 법령에 따라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음악산업진흥법, 기타 각 전문 자격사에 대한 업무 정지는 그 전문 자격사에 대한 법을 또 알아야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국제법, 출입국관리 업무, 또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무. 이건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죠. 건축,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이런 건 건축법, 부동산 손실보상, 헌법 23조에 근거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공시가격 조정. 저는 또 이것도 많이 해봤어요. 공시가격도 조정을 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들이 와서 사정해서 또 해준 경우가 있고, 인허가 대리 업무도 많이 해봤고요. 환경 분쟁 조정위원으로도 참여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조정 업무를 해본 바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 이제 제가 실습할 때마다 서초구청에 제 사무실에 있는 관할구청에 가서 자동차 등록 그 업무하는 팀장이 실습가면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것도 행정사가 해야 될 업무인데 다른 업체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우리 업무를 찾아 나가야 된다. 교통사고조사, 도로교통법,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주택 층간소음은 층간소음에 관한 주택법도 알아야 됩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할 수 없는 업무가 있죠. 사실은 뭐 이건 뭐 상식적이죠. 우리가 뭐 변호사 업무나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기타 비리사, 다른 자격사들의 업무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만 해야 된다. 행정과 관련된 아까 제2조에 관련된 업무 해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이건 윤리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행정사는 어떤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의무, 책임을 갖고 잘 이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또 손해배상도 받게 청구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예를 들면 해외 출장을 거나 어디 아파서 업무를 못한다든가, 그렇죠?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위임받았을 때 다른 한쪽 업무를 같이 받을 수 없다. 공동으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이런 건 할 수가 없다. 이건 뭐 수차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 엄수를 해야 된다. 아까 개인정보법이 그럴까 필요하죠.
개인정보, 위민에 대한 어떤 정보, 이걸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할 때, 또 본인의 승인을 얻었거나 했을 때는 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처리를 작성해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그때 당시에 제가 서초구에서 이제 처음 시행할 때부터 이 업무 처리를 내라고 7월 달이면 꼭 오더라고요. 작년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업무의 내역, 뭐 일시, 처리한 일시, 또 보수라든가 이런 내용을 해서 또 처리를 작성해서 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법 이렇게 이제 행정사 법인 설립 3명 이상 행정사 이런 걸 하게 돼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리와 자세, 행정사나 행정사의 품위를 해야 하는 행동을 지향해야 된다.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공정, 성실하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또 예의를 존중하고 상담 능력을 가져야 된다. 전문가로서의 문화와 소양을, 가치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 전달 능력도 있어야 돼요. 또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행정사, 행정법률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행정사 법령 제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선 행정사 법령 제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3S 리더십, 바로 국민에 대한 섬기는 자로서의 서번트 리더, 셀프 리더로서의 자기 자신의 관리, 지식 관리, 슈퍼 리더로서의 협력 관리, 이걸 잘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사 직무 보호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행정사의 사회의 성공을, 행정사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언론이스, 애덜터리, 어로간스, 이것 조심해야 한다. 이건 미국 하버드대학교 이제 그 성공 증후군에 대해서 하버드대학교에서 연구 발표한 내용입니다. 너무 외롭게 행정사 초창기 시작할 때 좀 애로울 수가 있잖아요. 이런 때 그 애로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또 이제 얼로간스, 어떤 모험, 얼로간스, 또 이제 그 언론이스, 모험도 하지 말고 어드벤처 시큐, 이런 모험, 또 여러 가지 그 애들터리, 성적 관계도 중요시해야 된다. 그렇게 항상 이런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도 보세요. 목적도 바로 국민 권익 보호에 있잖아요. 국민의 권익 보호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이건 민원 행정은 우리가 이제 할 거니까 민원 처리법에 관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개념을 알아야 돼요. 민원이란 뭐냐? 행정기관이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또 교육기관에 하는 건 초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민원처리법도 알아야 된다. 민원처리에 관해서는 민원처리 당사자의 의무와 보호, 또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대통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민원처리 담당자의 이렇게 민원 담당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권리와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공적, 친절, 적법한 응답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에 처리하는 당사자의 적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또 다른 민원인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또 안 됩니다. 거짓 민원 제기도 안 되죠. 그렇죠? 거짓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괜히 잘못된 민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그런 민원은 행정심판에 가면 행정심판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민원처리 원칙. 민원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의한 처리기간이 남아있다거나 민원과 관련이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한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정보보호, 개인의 정보보호를 해야 되고, 민원의 날을 지금 11월 24일로 정해놨다는 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민원 신청 접수, 이것도 뭐 이제 신청하고, 요즘에 전자민원을 포함해서 전자민원으로 또 할 수가 있죠. 전자적으로 이제 제출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 민원 접수가 되면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원을. 그렇기 때문에 민원 담당 기관은 그걸 잘 처리해야 된다. 불필요한 서류 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 접수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 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추가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될 때는 아주 참 담당 공무원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법은 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절차법도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국민의 권익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이. 국민의 권익보호 위해서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정절차상 과연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이란 명칭을 행정청이 정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준한 행정적 행정작용을 바로 행정처분이라고 하죠. 이것은 행정행위에서 행정처분, 바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했던 그 당사자가 있죠.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이해관계인 등이 행정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공천의 의견 제출,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청문이란 건 뭡니까?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한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의견 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이 뭡니까?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시라는 정보 체계를 말합니다. 적용 범위는 처분, 행정청의 처분이라든가 신고, 행정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 준한다,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아시고, 그리고 이제 행정절차법상 신의 성실, 투명성, 행정업무 혁신에 신의 성실의 원칙은 어디나 해당이 되지 않아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또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막 비밀로 하면서 상대방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 처리가 되면, 민원이 제기가 되면 또 그 민원 제기된 민원을 또 상대방에게 반드시 그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투명하게. 행정업무 혁신. 행정청은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행정청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혁신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국민이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된다. 이제 행정절차법과 또 여기에 따른 비송사건 절차법이 있습니다. 비송사건의 범위는 소송사건과 구별되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한국의 통설은 판단의 기준이 법정되어 있어서, 법에 정해져 있어서 법원이 단순히 그 법률을 적용하는 데 그치는 경우를 소송사건이라 해서 사법작용으로 취급하고, 비송사건은 그 판단을 법원의 한목적 계량에 일임하여 법관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 처리를 맡기는 경우라 하여 이를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송사건이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판결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비송사건이라면 한번 여기 봅시다. 어떤 것들이 대충 있나.
관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지에 의하여 정해질 경우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는 거소지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소가 없을 때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비송사건 절차법상 주요 업무로는 민법상 또 상법상 법인 설립, 해산, 청산 절차, 법인 등기다. 그러니까 민법상 우리가 법인 설립을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했던 것을 해산한다. 이럴 때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탁법상 신탁에 관한 사건, 공탁 감정에 관한 사건 등 이런 것은 전부 비송사건 절차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와 국민 컨설팅, 상담에 관한 건데요. 이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죠. 상담에 관한 거. 그 행정사와 컨설팅의 그 필요성에 관해서 행사법 2조 6항에 상담 또는 자문을 구하도록 행정사는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이란 뭡니까? 고객을 상담할 때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게 바로 컨설팅입니다. 요즘에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인 용어로 아주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와 자기관리 컨설팅도 잘해야 된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이 행정 컨설팅에 대한 정의를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여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의 조직을 지원하는 동적인 전문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행정사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업무 신고를 하고 또 이제 행정사협회 등록과 함께 이렇게 업무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처리부까지 작성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행정사 업무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사무실의 입지 선정 문제는 요즘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도 없습니다. 저는 5층에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는 또 요즘에 유튜브를 활용해서 많이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무실 입지 선정 문제는 넘어가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행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디지털 행정에서 AI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했더니 이렇게 답변해 왔어요. 디지털 행정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설명, 또 효율성, 투명성, 접근성, 또 디지털 행정의 장점, 도전과 과제, 성공적 사례 이런 것들 잘해야 된다. 또 블록체인, 미래 전망, 또 결론은 디지털 행정 발전을 위한 요약과 재현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형 정부 로드맵을 행안부에서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지능형 정부로 전환이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능형 정부 로드맵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대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똑똑한 행정구형,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안전사회 선도를 하고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개인 정보와 권익을 보호, 범정부 공동활동 플랫폼을 고도해야 된다.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또한 행안부는 2025년까지 모든 행정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파일럿, 챗GPT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또 문자로 사용하는 이런 라든가 또 아수거문 문자로 주로 하죠. 유튜브 시대 또 이제 음성까지 하는 요즘에 코파일럿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된다.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및 제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며 국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정책 제정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민원 상담 및 처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파일럿, 챗GPT, 또 음성 답변을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아수급, 문자만 가능한 아수급, 또 캡컷 활용을 통해서 또 사진, 영상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사진을 선택해 찍은 사진 갤러리에서 찾아내서 이제 여러 가지 음악을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활용하다 보니까 벌써 참 행정사 홍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이제 뭐 구독자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이 되니까 1000명이 구독자가 되고 4000시간이 넘으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파트너로 승인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5만 4천여 명이 구독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내가 아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알려줌으로써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는, 또 남이 먼저 행복하는 이런 사회가 된, 제가 행정에 관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내가 공부한 걸 우리 행정사님들에게 전부 알려주어서 우리 행정사님들이 행정사로서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제 유튜브를 참 박완신 TV, 남은 박완신 TV, 남은 박완신 TV 유튜브를 참고로 해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 편입 상담 설득 기법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유명한 수사학자죠,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함께 3대 철학자입니다. 설득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로고스, 논리가 정해야 되고 풍부한 해당 분야 정보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파토스, 감성에 호소해야 되고 감성적 어떤 동일시 원칙을, 심리적 동일시 원칙을 잘 적용해야 된다. 에토스, 진실한 성품,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 설득 방법 중 가장 이 신뢰성이 중요하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믿음을 주는 게 행정사들에게, 고객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이 박완신,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 너무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 서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서로가 훌륭한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라카르는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요,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삶의 자세가 혁신 경영을 이끄는 중심이다. 경영과 행정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 혁신 경영이라고 했지만 보세요.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다닐 때 행정대학원은 2층에 있고 1층에는 경영대학원이 있는데, 경영대학원 교과목을 보니까 똑같아요. 거기는 조직관리론, 인사관리론, 재무관리론. 행정대학원은 행정, 조직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 이렇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다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행정학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경영학은 경영단체, 그렇죠? 기업에 적용되는 학문이잖아요. 기업에도 조직관리가 있고 인사관리가 있고 재무관리가 있잖아요. 국가기관도 그렇잖아요. 지방자치기관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영 컨설팅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 지도사. 그래서 100개 기업 진단 지도도 했고, 중국에 20여 개에서 다니면서 우리 한국과 국교가 이루어졌을 때 경영, 정보 경영 전략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성장 시장, 공직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열심히 노트해가면서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세계 속에 다니면서 평화, 또 통일에 대한, 그런 행정에 대한 강의도 많이 했지만, 또 이제 그런 중국에 가서는 경영에 대한, 또 국내 기업도 100개 기업 진단 지도를 하면서 경영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단해서 지도해주는 행사. 여러분, 고객들이 오면은 잘 진단해서 고객의 얘기를 잘 듣고 잘 지도해 줘야 됩니다. 업무 처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최고의 국가는 전문자에서 설사 행정사는 행사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행정법령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비전을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21세기 지식경영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가적 실력을 쌓고
행정 환경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국민 권익을 위해 사랑과 헌신, 근면과 진실 있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반드시 성교하는 행정사 여러분 다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에 관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제 강의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정사로서 행정사 창업 후 업무를 수행하실 때 제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어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